안녕하십니까. 바른독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번 시간에 일당 독재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다가 도중에 다른 방송들을 진행했었죠. 그래서 오늘 시간부터 이어서 방송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번 시간에는 북한에서의 민주개혁이 첫 걸음이었던 토지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북한에서의 토지개혁을 놓고 북한에 의한 통일이 되게 되면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을 비롯한 사적 소유를 모두 청산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북한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정해 줍니다. 제2심 재판 때 있은 일입니다. 제가 무산에서 7층 아파트라는 곳에서 살았거든요. 북한에서 돈 좀 만져봤다는 사람들은 무산 7층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원래는 노력영웅, 노력혁신자들을 위해서 건설한 아파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가 좋고 당시 북한에서 짓던 집들보다는 훨씬 평수도 넓었습니다. 그래서 무산에서도 돈 좀 만진다는 사람들이 그 집을 노리게 됐죠. 그래서 집을 바꿔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노력영웅, 혁신자분들은 공장 기업소에 나가서 열심히 일만 하다 나니까 국가에서 공급해준 것들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돈 좀 만진다는 사람들은 비법적인 일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들여가지고 또 집을 꾸렸으니까 그분들이 빈손으로 들어가서 살아도 괜찮았던 겁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하고 어렸을 때 한 동네에 살던 사기꾼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소개를 해서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던 거죠. 저희가 군대 나갈 때까지 살던 집은 2층짜리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2층짜리 집인데 그 집도 평수가 넓었거든요. 그런 대신 오래전에 지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새로 지은 7층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던 거죠. 집을 바꿨습니다, 그때. 그 후 제가 제대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이 사시던 집이 있었으니까 국가로부터 집을 배정받지 않았습니다. 원래 제가 제대공간이니까 집을 배정받아야 되죠. 그런데 배정받지 않고 부모님 집에서 그냥 살았던 겁니다. 원래 제대공간들은 집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들이니까 부모님이 사시던 집에서 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살다가 제가 도망쳐 왔는데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던 겁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주장하는 건 이랬습니다, 그때. 무산군 7층 아파트는 북한에서도 돈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다. 피고인도 그런 아파트에서 살았고 북한에서 남한의 육사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강건종과 군관학교와 도당학교를 졸업한 엘리트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올 이유가 없고 간첩이 맞다, 이런 거였습니다. 저를 신고한 사람도 그렇게 신고를 했었고요. 저를 잘 알고 있는 한 탈북민분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었습니다. 그 탈북민분이 증언을 하시다가 이런 내용의 증언을 하게 됩니다. 홍강철이 그 집 산 게 아니라 그 강철이가 맏아들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살던 집을 물려받아서 살게 된 거다. 그러니까 가만 증언 듣고 계시던 재판장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북한에서도 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 됩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 판사님들이 그렇네, 머리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북한에서 상속이 된다는 건 처음 하셨던 거죠. 그 재판장님이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신 1심과 2심 판사님들을 비롯한 최재형, 김우수 재판장님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서술 푸른 박근혜 정권 하에서도 간첩으로 몰린 아무 볼 일도 없는 탈북민인 저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무죄를 선고해 주신 덕에 제가 이런 북한 발화활리기 활동도 하게 됐던 거죠. 물론 우리 변호사님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변호사님들 덕분에 변호사님들이 열심히 변호를 했기 때문에 재판장들도 유죄를 때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북한에서 주택매매가 이루어진다는 방송들도 자주 나오죠. 그런데 그건 이런 경우들입니다. 실례들어 이야기한다면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아들네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사시던 집이 남게 되는 거죠. 국가가 준 집이 아닙니까, 본인한테? 그걸 집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암암리에 판매를 하는 거죠. 국가에는 나는 아들네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젠 집이 필요 없다. 그런데 이 집은 다른 친구에게 주려고 한다. 그리고 그 친구 이름으로 입사증을 발급해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 들어올 사람이 이름으로 입사증을 발급해주고 그 집값에 해당하는 돈을 가만히 뒷돈으로 받는 겁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집값은 비싸지 않습니다. 지방에서는 우리 남한돈 10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살림방 2칸짜리 집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이라고 해봐야 한 3,000불 정도면 방 2칸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북에서 살 때 뭐 120평짜리 집에서 살았다는 탈북 여성 유튜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라는 걸 망각한 그런 발언인 겁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주택 건설은 국가가 제공하는 설계에 따라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규격에 120평짜리 주택은 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단사령관이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런데 군단사령관 사택의 경우에도 8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거는 구글 어스에 나오는 8군단 사령관 사택입니다. 사택의 크기는 길이 24m, 너비 11m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8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군단 사령관 사택도 80평 정도에 불과한데 일반 주민이 사는 집이 120평이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말 같은 소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편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은 바로 이렇습니다. 너무나 왜곡된 정보만 접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례로 부모님이나 조상님이 해방전부터 사시던 집은 사적 소유입니다. 그 집과 그 주변 땅에 대해서는 자손들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흔히 북한 시골들에 가면 이런 경우들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농촌에서의 주택이나 토지들에 대한 관리는 농촌건물관리소가 하거든요. 이런 1958년까지 북한에서 농업협정화를 끝마쳤습니다. 그러면서 농업협정화를 하게 되면서 조상님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던 주택과 그 주변 토지에 대해서 협동조합과 어떤 약속을 했었냐 하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북한에서 일반 사람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그 사적 소유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무산군에 대틀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 동네에 옛날 기아집들이 많습니다. 그 동네의 옛날 기아집들하고 울타리 안의 토지들은 다 그 집 개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동네만은. 그 해방전 썩 이전부터 살던 그런 마을들입니다. 그리고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 때 미군이 너무나 참혹하게 파괴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미군이 폭격을 했냐면 도시 테두리로 따라가면서 그 미군 비행기가 폭격기가 와서 소위탄을 먼저 뿌립니다. 그렇게 하면 폭격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도시가 이렇게 포위된 상태로 이게 불이 붙는 상태로 폭격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들어가면서 순차적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폭격을 했습니다. 원형으로 돌면서요. 그게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죠. 그러니까 평양 같은 경우에는 은행 건물인가 그게 한 채만 남아있을 정도였거든요. 그 한 채 벽만 남아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기들이 살던 터전에 다시 집을 지으려니까 개인의 힘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거죠. 집을 짓자면 모래, 세멘트, 철근, 기와, 목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나니까 국가에서 구상한 대로 국가에서 집을 지어주는 순서대로 들어가서 살게 됐던 겁니다. 평양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한창 진행될 때 평양시 복구건설 계획을 작성하게 되죠. 그래서 평양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지어준 집들이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개인 소유의 주택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이 의도하는 대로 도시들을 계획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북한은 현재 그 대도시들에도 단층집들이 많기는 하죠. 그런데 앞으로 뭐 경제가 활성화되면 이미 전에 설계해 놓은 도시건설 계획에 따라서 주택들을 건설할 겁니다. 주택들의 경우를 놓고 우리 남한사에서 북한 악마의 한 면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흔히 올라오는 북한에 대한 동영상, 사진들을 보게 되면 대체로 오래된 단층집 마을들만 비추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적으로 건설된 문화주택들도 있고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그런 걸 잘 비추지 않을 뿐이죠. 공중파들에서 극상 비춰준다고 해봐야 과학자 거리를 비롯한 평양의 거리들만 비추기에 급급합니다. 결국은 평양만 그렇게 잘 산다 이런 인식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방도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구글 어스에서는 몇 년 전의 사진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특정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해마다 이렇게 뒤져보게 되면 날로 변화하는 북한의 현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또 1946년 3월 5일에 토지개혁 법령을 발표한 다음 3월 23일에는 일제 잔재 청산, 그리고 반동단체들이 활동 금지,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신앙의 자유 보장, 비밀투표에 의한 인민위원회 선거, 성별, 신앙, 재산의 유무를 떠나 동등한 권리 보장, 그리고 개인 소유의 법적 보장, 일제의 법률 폐지 및 인민재판기관의 민주주의적 선거, 일제시설 무상몰수 및 국가관리, 단일하고 공정한 세납제 및 누진소득세제 실시, 8시간 노동제, 최저임금 규정, 13세 미만의 소년노동 금지 및 13세 이상 16세까지 소년들에게 6시간 노동제 실시, 생명보험 및 노동자, 기업소의 보험제 실시, 전반적 의무교육제 실시, 국가병원수 확대 및 빈민들에 대한 무료 치료 실시 등을 포함하는 20개조 정강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반동단체들이 활동 금지, 이거는 서북청년단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금지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 비밀투표에 의한 인민위원회 선거에 대한 조항도 있죠. 이 웃기는 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해방 후 인민위원회 선거를 비밀투표로 했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나와서 이렇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들로 나와서 인민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참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덕군 같은 경우에는 일진의 회장을 하던 자가 인민위원장으로 선거되는 이런 참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재판기관도 선거를 통해서 임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도 최근에 검찰 재판개혁 이야기 하시면서 검찰 재판기관의 수장들을 선거를 통해서 임명하자는 이런 여론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에서는 대한민국으로 말하게 되면 대법원장, 그리고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중앙재판소장, 중앙검찰소장을 국회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이런 것들도 많이 남한하고 다르죠. 그리고 또 1946년 5월 21일에는 김일성 주석이 직접 보통강 개수공사의 첫 삽을 뜹니다. 보통강은 해마다 장마철이게 되면 물이 범람해서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계속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해방된 조국에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엔 1946년 5월 21일 날에 자연개조의 첫 삽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월 24일에는 북조선 노동자 3원에 대한 노동법령을 발표하게 되고 7월 30일에는 여성들도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며 각급 주권기관 선거에서 남자들과 동등하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 남자들과 동일한 임금과 사회보험 및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는 등 9개조로 된 북조선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법령에서는 여성들에게 산전 35일, 산후 44일의 산전 산후 휴가를 유급으로 주도록 했습니다. 당시 산전 산후 휴가는 사회적 혜택은 농촌 여성들에게는 차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농민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 일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1958년에 사회주의 농업협동화가 완성되면서 농촌 여성도 60일간의 유급 출산 휴가를 누리도록 했고 이후에 총 77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에는 산업, 교통운수, 최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을 발표하게 되죠. 일제와 일본 법인 및 일본인의 소유 또는 민족 반역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모든 기업소, 광산, 발전소, 철도운수, 최신, 은행, 상업 및 문화기관 등을 무상으로 몰수했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서 국유화한 공장 기업소는 북한 전체 산업의 90% 이상에 달하는 1034개에 달합니다. 이러한 개혁들을 집행하는 과정에 공산당에 대한 지지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 결과 4,530명으로 출발한 북조선 공산당은 1946년 4월에는 2만 6천여 명으로 늘었고요. 8월에는 36만 6천여 명으로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946년 8월에 조선독립동맹 계열이 조직한 신민당과 합당을 하게 되죠. 당시 공산당은
무산자 계급인 노동자,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식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고, 신민당은 지식인과 일부 농민층에서 지식 기반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은 무산자들이 조직이어야 된다는 공산당의 조직 원칙 때문에 조직 확대의 한계를 느꼈죠. 그리고 또 신민당은 중국 내륙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조직 확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제는 식민지 40년 동안 공산당은 여자도 니 꺼낼 거 없다, 재산도 니 꺼낼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반공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인민들은 일제 때부터 받아온 반공 교육으로 인해서 공산당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동자와 빈농들도 신민당에 가입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46년 7월 23일에 조선신민당은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공산당과의 합당을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신민당 중앙위원회 김두봉 위원장은 북조선 공산당 책임비서 김일성 장군 및 제2중앙위원 앞으로 양당 합당 문제를 제기하는 서한을 보내게 되죠. 합당 제의를 받은 북조선 공산당은 7월 24일에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신민당의 제의를 토론하고 합당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6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북한 지역의 6개 도에서 뽑힌 801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북조선 노동당 창당대회를 가지게 됩니다. 전체 대표 중에 여성 대표는 8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일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사람은 373명이었고, 그리고 또 반일 투쟁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 263명이 옥중 생활을 했고, 이들이 받은 총 형량은 징역 1087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독립운동에 투신하시다가 돌아온 사람이 427명이었고, 합당 당시에 북조선 공산당원은 26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신민당은 9만여 명이었고요. 북조선 노동당은 창립 당시에 43명의 당중앙위원회 위원을 선출했습니다. 이때 위원장에 김두봉, 부위원장에는 김일성과 주영아를 선출하게 됩니다. 당중앙위원회 위원 43명 중에 김창만, 무정, 허정숙 등 공산당에 참여했던 인사들까지 포함해서 독립동맹 계열이 15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공산주의자들이 11명, 소련파가 8명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항일발시장 출신은 김일성, 김책, 안길, 김일 등 4명에 불과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에서는 정치위원회와 상무위원회를 선출하거든요. 그런데 정치위원으로는 독립동맹 계열에서 김두봉과 최창희, 그리고 또 공산당에서는 김일성, 주영아, 허가이 이렇게 뽑혔습니다. 그리고 상무위원으로는 독립동맹 계열에서 김두봉, 최창희, 김창만, 박효삼, 박일우, 김교영 등 6명이 선출됐고, 공산당 쪽에서는 김일성, 주영아, 허가이, 박정예, 김책, 태성수, 오기섭 등 7명이 선출됐습니다. 이렇게 당중앙위원회 요직에는 김일성 주의 동지들이 몇 명 안 됐습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일성 주의 동지들은 다 어디를 갔지? 항일발시사는 아직도 중국 동북 해방을 위해서 동북 삼성에서 장개석 국민당군과 열심히 싸우고 있었고, 또 국내에 나온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조차도 지방으로 내려가서 군중을 계몽하고 묶어 세우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북조선 노동당 창립대회 회의록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토론 말미에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건 미군이 노획한 노동당 창립대회 녹음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은 사람이 쓰는 것이니까 조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녹음물은 조작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당시에도 북한에서 김일성 장군이 정치적 위상은 대단히 높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김일성 장군은 종파들이 눈밖에 나게 됐던 거고, 또 종파들은 김일성 장군의 행보에 제동을 걸려고 무진내를 쓰게 되었던 겁니다. 시간상 일당 독재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